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불타는 감자가 인기를 얻고 있어서 다시 할게요. 거짓말 하려니까 말이 버벅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토크 콘서트도 예, 뜨거운 성원 속에 뜨거운 잘 성원 속에. 되고 김원출 기자님도 오셨죠? 관중이 하도 많아서 못 봤는데. 관심이 많았군요. 다행입니다. 예. 이번 주 첫 번째 주제는 성매매 특별법을 저희가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9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갖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갖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이고. 이 법 자체가 워낙 이 논란이 많은 법이다 보니까 서서 이제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어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 사안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청구 대상이 된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21조 1항이거든요. 성매매를 한 사람과,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매자, 어쨌든 양쪽을 다 처벌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헌재 심판 때 올라가게 된 경위는 성매매 여성께서 재판을 받으시다가 위헌 법률 아니냐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판사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이 사건이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2012년 12월이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성매매가 처벌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이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처벌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일제 시대에는 공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성매매를 허용을 했는데 그 이후로 미군정 이후로는 쭉 금지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법 이름이 윤락행위 방지법이라고 있는데 성매매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도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으로 성매매, 그러니까 매수인과 또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잘못 인식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었는데도 흔히 많이 하는 얘기로 그 풍선 효과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도 오히려 더 이 은밀하게 성매매가 흔해지고 이게 많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걸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좀 눈 감아 주다가,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냐 하면 왜 우리 예전에 많이 하는 그 사오정 농담 중에 사오정이 여관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 여관 주인 할머니가 불러줄까 했더니 저 여자 필요 없어요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불을 넣어준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숙박업소에서는 성매매가 만연화돼 있었고 지금은 상당히 통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성매매 특별법의 이런 그걸 가지고 단속을 한 거죠. 이쯤 얘기하면 제가 성매매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좀 밝힌 셈인데 대개 이 성매매 특별법이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매매 여성이 어렵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을 왜 처벌하냐 하는데 실제로 성매매 여성이 처벌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 대개 업주를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이제 재활할 수 있도록 좀 돕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보면 성매수를 한 남성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하면서 존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대신 가정의 통지를 해서 형벌 이상의 저희가 한번 짚어볼 대목이 이게 지금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는 거야. 그 지점이 약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법률이 위헌이다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일반인도 할 수 있거든요. 헌법소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재판을 받을 때 재판부에 하는 게 보통 좀 이제 많은 경우고 그럴 경우에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헌재까지 보냈다는 거는 일단 판사의 판단이 한번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니까 판사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판단한 예. 거니까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판사가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첫 케이스였고 그때 주로 말씀하셨던 논거가 이게 뭐 비도덕적이라고 형사처벌하는 거는 좀 과도한 형벌권의 남용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성행위는 개인의 이제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시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나는 본다 헌재가 판단해달라 이렇게 올리신 거거든요.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고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강제로 성매매를 한다거나 인신매매 이런 거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죠. 예. 근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네. 내가 돈 받고 내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 아니냐. 그렇죠. 이게 가장 그 위헌론의 그겁니다. 핵심이죠. 예, 핵심인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성매매를 과연 자발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지. 네. 물론 그 한 장면만 놓고 보면 무슨 뭐 무서운 포주가 뒤에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떤 사회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과연 자유의사로 하는 거를 볼 수 있나. 직업을 갖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자유의사가 아니죠. 누군들 일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네. 그러나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 받고 자유의사로 하는 거가 다 된다면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좋다 그러면 성매매가 자발적으로 폭력이 없이 이루어지면 합법화하자. 거기서 상품권을 파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요. 그래서 무슨 저 동네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개업식을 하면서 손님 중에 추첨을 해서 당첨되면 성매매 거기 가서 쓸 수 있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5개 나눠준다. 네. 그게 허용될까요?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쉽지 그렇죠. 않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아무리 돈을 받고 그 장면에서는 자유의사라고 보더라도 어디선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 한계를 넘은 거라고 보는 넘은 거죠. 거라고 예.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분들은 피해자이지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분들까지 지금 이 성매매 특별법은 이제 범죄 행위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고 하기는 하지만 성을 거래하는 거래가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위를 넘었다면 그건 범죄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가담하는 것은 처벌하는 것이 그렇게 지나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걸 굳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다른 삶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위헌이라고 비범죄화하기는 어렵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매매라는 게 단어는 하나지만 예. 일어나는 양태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거의 착취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진짜로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예.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양태가 다양한데 그 착취에 가까운 거의 범죄 피해자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본인들이 운신의 폭이 좁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네. 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랬을 때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하기도 훨씬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운영의 면을 살린다고 해도 그럼 만약에 실질적인 문제로 가서 성매매 특별법을 위헌 선언을 하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억압적이고 이런 것이 없어지겠냐?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이럴 때 좀 제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 케이스로 좀 법에 규정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운영의 묘하고 약간 비슷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위헌 제청을 한 것인데 그건 어떤 면에서 운영의 묘로 가야지 법으로 선언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형태 어떻게 이 제도를 만들고 뭐 장소를 특정하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성을 팔 수 있다. 네.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88올림픽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걸 계기로 정말 너무나 많이 성매매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규제되고 진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점잖은 의뢰인들이 갑자기 만나자 해서 막 가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깨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보도됐던 경우 중에 하나가 경찰 함정 단속에 걸린 그렇지. 20대 성매매 여성이 투신했죠. 숙박업소 밖으로 투신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10대 때 아이를 낳아서 이미 7살 난 아이가 있었고 부모 한 분이 계셨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이었고 생계를 위해 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너무 무리한 단속 아니었냐는 비난이 일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함정 단속이 그러니까 구매자인 걸 경찰이 가장한 거니까 그렇죠.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전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사실 현장에 가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단속은 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성매매 단속은 함정 단속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으로 네, 경영한 것 합법입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저 손님으로 위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함정 단속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이미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처벌이 가능한데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가 성매매 여성인데 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를 유발시키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유발시키는 정도의 함정 단속까지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참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속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여성을 그렇게까지 내모는 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외신에 보도가 된 건데요. 그 리즈 LEEDS 영국이군요. 네. 네, 유니버시티. 네, 여기에서 그 성매매 여성들 관련해서 무슨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91%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일을 굉장히 이 유연하다, 고용 유연성이 있다, 이래서 좋아하고 66%가 재미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돈 벌어도 꽤 된다. 그런 의미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대학의 연구진에게 답을 했다.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데요. 뭐 우리나라하고 또 약간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뭐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성매매 특별법 관련해서 막 화제가 좀 일었던 거는 결국 김강자 네. 전 종암서장께서 네. 라디오 인터뷰를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약간 성매매 특별법의 약간 상징 같은 분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위헌 쪽 입장을 밝히시고 그렇죠. 이번 4월 9일 공개 변론에도 위헌 의견을 내는 참고인으로 선택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 말씀은 뭐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생계형과 사치형으로 구별을 하셨어요. 성매매를. 그래서 그러니까 청량인 된데 그런 건 안 된다. 네, 그렇죠. 사치형은 처벌하고 생계형은 처벌하지 말고 자활을 돕자. 본인이 또 직접 해보시다 보면 좀 딱한 처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견을 내시는 건데 성매매라는 것이 지금 전부 단속하는데도 풍선 효과라 해서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어나오고 하는데 생계형은 되고 이건 안 되고 그 불가능합니다. 공창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정해서 여기서만 허용한다고 하면 반드시 밖에서 또 생깁니다. 밖에서 예, 그래서 김강자 사장이 한쪽으로 해보셨기 때문에 이쪽의 부작용만 보는 건데 이쪽으로 가면은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헌재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헌재가 공개 변론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다음 달 9일에 공개 변론이 열리는데 23일 날 그 헌재의 연구관들이 한 5-60명 정도 있는데 다 모여서 이 성매매 특별법 관련해서 토론을 했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간통도 굉장히 논쟁적인 그 법률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토론을 하지 않았는데 간통은 아마도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을 겁니다. 훨씬. 예. 그 성매매 관련해서는 아마 헌재에서도 이번에 꽤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헌재 쪽에 계시는 분을 한번 뵀는데 느껴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뭐 합헌을 선언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을 아마 짚어보겠다는 욕심 같은 게 헌재 내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논점이 많으니까 많이 짚을 수는 있는데 네. 최소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좀 함정 단속을 하더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어요. 이런 게 단속이 시작되면서 많이 요즘은 특히 미성년자를 이런 데 이용하는 게 상당히 많이 근절됐다고 줄었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95년도에 그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 제 전담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퇴폐였어요. 동부지청. 네, 정부지청에서 퇴폐를 했는데 술집 단속을 꽤 합니다. 네. 그때 잡혀온 말하자면 그때는 다 2차들 나가고 그런 거였는데 여성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만 13살이에요. 13살. 이게 머리 기르고 이러고 있으면 진짜 어른 같습니다. 요즘 많이 없어졌죠. 이게 없어진 게 그 김강자 서장이나 성매매 특별법에 약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때 특별히 김강자 서장께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굉장히 사회 문제로 삼으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셨던 네. 기억이 있네요. 근데 술집에 반고용되다시피 사실 고용이 아니고 묶여 있는 거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졌는데 조건 만남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본인이 스스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얼마 전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남성이 약간 음란 채팅 같은 네. 걸 하도록 초등학생을 네, 네. 유도해서 그러고 나서는 사진 같은 걸 캡처한 다음에 협박을 해서 성관계를 맺도록 그렇죠. 했다. 이런 거는 좀 강하게 거꾸로 매달아야죠. 그럼. 처벌이 됐으면 하고 그 남자분은 성매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강간 뭐 미수로 그렇죠. 혐의가 갔다고는 성폭행에다가 하는데, 돈 뜯어서 공갈죄에다가 뭐 갖다 붙인 나쁜 건 다 갖다 붙인 네,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죠. 근데 온라인에서 갈 곳 없는 네. 가출 여학생들을 재워주겠다면서 네. 이렇게 유혹해서 사실상 성매매를 하게 되는 근데 경우가 꽤 많잖아요. 제 입장과는 또 제 입장에서 더 강한 입장에서 옛날에 한번 그 성매매가 문제가 됐는데 거기도 유명한 판사가 무죄를 쓴 적이 있었어요. 결국 성관계를 가졌는데 반값을 내줬어요. 밥 사주고. 네. 이걸 성매매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그거는 성매매가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 예. 유죄가 예, 됐나요? 예. 그게? 그렇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으면 그러니까 그건 다 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성매매 명분이네요. 특별법 여기까지.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논점과 논점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헤맸는데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또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생각 정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제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논란을 둘러싸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차한성 전 대법관 사이에서 충돌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면요. 차한성 전 대법관께서 변호사 개업 신고를 이제 변협에 해야 되는데 변협에 되니까 대법관까지 했으면 변호사 활동하지 말고 다른 공익 활동에 종사하는 게 맞다. 그런 흐름에 동참해라. 이제 이런 입장이고 차한성 전 대법관께서는 황당하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해놓고 있으십니다. 대법관 출신께서 변호사 개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다 쭉 그래 왔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관이후란 말도 나왔던 그쵸. 거 같은데. 뭐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있나요? 해오셨는데 아주 옛날에는 오히려 적다가 늘어났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변호사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안 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또 대법관까지 지내신 분들이 또 다른 공직에 나가려고 하다가 청문회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여러 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청문회 가면 노펌에 가서 뭐 한 달에 몇 억씩 벌었다든가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혹시 뭐 다른 자리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교수 같은 거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 1980년 이후에 대법관을 지내셨던 분이 총 72분 계시는데 네. 83%가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셨대요. 좀 전관예우의 상징 아니냐 대법관 출신들이 네. 하는 게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변호사협회에서는 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진짜 전관예우를 받는가? 받고 말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쓰면 승소 확률이 대법원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물론 대법관님들한테 여쭤보면은 대법관이 상관없다고 온다고 뭐 네. 봐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게 퍼져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이 1년에 3만 건입니다. 대법관이 13명이니까 뭐 1인당 몇천 건씩 봐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하루에도 10개, 20건씩 봐야 되는데 판결문 쓰는 시간까지 하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 또 옆에 있던 대법관이 변호사가 돼서 오면 읽어라도 보지 않겠냐. 그런 심리인데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라는 것은 저는 아주 싫어하는 측면인데 뭐 학연, 지연 이런 거 욕을 하면서도 그거 배신하면 정말 의리 없다.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을 지낸 전관들을 변호사로 쓰고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법조계 전체를 볼 때 이건 정말 썩은 집단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변협에서는 대법관까지 지냈으면은 변호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 심리불속행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70% 좀 넘는 것 같은데요. 네. 70%요? 70%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사건이 심리불속행이 됩니다. 즉, 심리불속행이 그러니까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대법관한테 안 가는 겁니다. 안 갑니다. 네, 밑에 말하자면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서 검토하는 연구관상에서 잘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건들은 다시 그냥 끝나는 그냥 거예요. 끝나는 끝이에요? 겁니다. 네. 어. 판결문도 거의 없어요. 네. 사실 대법원에 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들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들은 올라올 수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심리불속행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적어도 심리불속행은 안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변협에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변협의 주장은 상당히 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냥 자기가 아무리 변호사 사법시험에 붙어서 혹은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그냥 개업을 못합니다. 아.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아. 그 단계에서 안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정들이 있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차은성 대법관은 등록은 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등록은 돼서 다 끝난 거니까 내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거를 안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임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신 주장대로 공익 활동만 하고 개별 사건을 수임 안 할 거면 굳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등록은 하셔서 변호사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 수임을 위한 신고는 하시지 마라.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변협에서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권고를 하고 변호사협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네. 대법관까지 지내신 분이 변호사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한변협이 과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너는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현재 대법관님들의 그 프로필을 다 뽑아봤더니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이 만으로 50살이에요. 예, 그분이 임기가 3년 정도 있으면 끝나는데 그러면 50대 초반에 가장 법률 지식과 경험이 아주 정말 절정에 달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고도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 평생 해온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해주던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맞죠. 그 얘기를 왜 이분이 차례 하필? 왜냐면 그 이번 변협 회장이 되신 하창호 변호사께서 그 변협 회장이 이제 직선제인데요. 공약사항이 정관이율을 없애겠다 내가. 이걸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변호사 개업을 막아서 정관이율을 없애겠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임기를 시작한 첫 케이스로 이제 걸린 거죠. 차은성 대법관. 첫 시범 케이스 무서운데. 근데 변협에서는 왜 많이들 싫어하시는 건가요? 변협의 다수 구성원들이 전관이 아니거든요. 비정관 출신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직선제를 통해서 뽑힌 회장은 그 다수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고 그자들은 정관 출신 변호사들의 횡포 이런 거에 대한 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대법관 하시고 나오시면은 연금 얼마쯤 받는지 아세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맞춰보세요.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 생활 한 20에서 30년 사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통 일반 지역 공무원들은 300, 400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대법관이시면 더 급이 높으니까 그렇죠. 500, 600? 너무 적겠었나?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받으신 분들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때 그 안대희 총리 후보자께서 사임 의사를 밝히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변호사 개업을 했느냐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동안 자기가 공직 생활하는 동안 희생한 가족들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공직 생활 하시면서 돈을 적게 받으신 게 아니에요. 대법관까지 하시면은 충분히 그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월급을 주는데 법조인들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 이런 그렇죠. 친구들하고 그렇죠. 비교를 내 하거든요. 동기 친구들 중에 네. 나보다 공부를 못했지만 변호사를 하는 애는 나보다 수십 배를 잘 사는데 나는 공무원 하면서 월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이랬다는 정서를 가지고 계신데 그게 일반인 시각에서는 전혀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엔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일제시대 때 굶어 죽은 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진짜 희생했다고 할 만한 시절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요. 자기가 희생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종신제가 아닌 마당에는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면도 있고 하지만 물론 실력으로 해야지 이런 도장 찍어주는 걸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공증인제도 이런 거를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건 같은데 안 뛰어들고 소소한 공증 돈벌이. 같은 거 하면서 품위 유지할 수 있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일본이 그렇게 하죠. 일본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전 근대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혜인데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개업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연금을 많이 드리는 거죠. 네. 연금을. 그럼 또 세금이 그렇죠. 근데 그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지금 당장 정유영 기자가 들어도 네, 걱정이 되겠네요. 연금이 일반 400, 500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왜 우리가 더 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400, 500면 엄청 많이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충분히 많이 받는 거죠. 회사원 그렇죠. 월급보다 더 많다고 느껴질.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법관들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그 해 수험생 중에 전국 몇 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법원은 어려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잘 끝까지. 됩니다. 그 검사는 이제 중간중간 이게 바뀌는데 그런 게 굉장한 엘리트 의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상 심리도 있는 보상 거죠.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법조인들 만나다 보면 월급을 아낌없이 쓰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아낌없이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언젠가 정 쪼달리면 한 방에 벌 수 있다 이 심리가 있어서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일반인들 대중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법원의 구성원인 판사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일반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남들이 안 볼 그렇죠. 때도 네. 도덕적이고 지킬 건 지키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좀 상식하고 떨어진 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정관예우 일종의 지금 문제가 된 게 정관예우인데 우리가 지금 정관예우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혀 그게 몰랐네요. 관둔 시점에서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은 관두고 나서 1년 동안 사건을 못 맡아요. 아, 그래서 지금 대법관께서 변호사를 하셔도 대법관 사건은 1년 동안 못 하시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말하자면 결국 전관예우가 실제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이제 고위직 뭐 검찰이건 법원이건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고 김원철 이 기자가 아주 잘 나가는 법원이나 검찰의 현직이다. 그럼 제가 찾아가서 사건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좀 봐주지. 그럼 김원철 기자가 보기에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진 않거든요. 제가 뭐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핑계를 대면 제가 밖에 다니면서 김원철이 말이야 실력은 있는데 그 인간이 안 됐더라. 그러고 다니거든요. 이 법조계라는 것도 좁은 사회고 나 평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당장 이 사람이 나의 인사권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잘해줘야 그게 다 전관예우가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좀 문화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 의리 중시하고. 예. 참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인데 어렵네요. 네, 문화를 바꿔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궁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예우 금지법도 만들어보고. 그렇죠. 예. 요새 많이 나오는 법들, 김영란법도 그렇지만 한창 화제가 되는 이학수법이니 또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보면 전통적인 법이 규율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부패라고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다양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대법관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정신이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나와서 변호사 해야지 먹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 순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법이론으로 보면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대법관 하다 나오면은 한 건당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수임료를 받고 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정의롭지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법관을 종신직으로 하지 않았나요? 법 정책의 문제인데 저는 종신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신직으로 하면은 엄청난 영향력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새누리당의 대통령 아닙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임명을 해도 죽을 때까지 대법관이면 그 다음에 민주당 편을, 새정치연합 편을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에겐 더 좋을 수도 더 있을 좋을 것 수 있는 같은데 거죠. 본인의 그래서- 소신에 따라. 예, 그리고 우리가 사법이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들도 거기에 영합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이 여러 가지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YS 시절에 그 모 대법관께서 법무부 장관을 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높은 자리고 어떻게 보면 대법관보다 실질적인 권한은 더 많은 거지만 저는 대법관을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것보다 법무부 장관을 가는 게 더 문제라고 문제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거든요. 그렇죠. 대법관은 독립된 자리에서 이걸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려 온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최근인데 이 검찰총장을 새로 뽑으면서 후보자들을 이렇게 살피는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이 존경심이 떨어져가고 어떻게 보면 대법관까지 했으면 어쨌거나 그분의 이제 그 인품과 또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판단과 이런 거를 믿어서 설마 그런 외부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전관예우가 말이 나올 것 같은 걸 안 하려고 믿어야 되는데 변협에서 못 믿겠다고 치고 나오는 겁니다. 서약서 내라 막 이러는 것도 법조 자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죠. 변협에서 사실 약간 무리한 끼가 있긴 하지만 변협에서 또 나름대로 이런 액션을 취해서 좀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가 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맞습니다. 기회로 네. 이제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알려져서 그런지 시청자 의견이 왔습니다. 불타는 감자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뭔가 교육방송스럽기도 하고 예능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로 달려고 했는데 유능하고 훤칠하신 금태섭 변호사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요. 저희 동네에 얼마 전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 땡땡코가 생겼는데요. 가입비를 받는 것도 그렇지만 3땡 카드와 현금으로만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1국가 1카드 정책이라는데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이틀 전쯤 보내주셔야 제가 공부를 좀 하는데 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 가보고 대단히 불편하게 느낀 적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려면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어야 되고 그런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니면은 사실상 생필품 사기가 어렵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간다든가 하는 데서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용도의 독점적 지위 차이라고 예, 할 수 있죠. 그런 유능하고 훤칠하셔가지고 그런 건지. 지금 즉흥적으로 보시고 답변을 다음에도 꼭 제작진께서 미리 주지 않는 것으로 즉문즉답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훤칠하신 금태섭 변호사님께서 완벽한 답변을 즉석에서 해드릴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